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미국의 역사와 해밍웨이 그리고 해밍웨이 대표 작품인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독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좀 딱딱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의 다른 나라 국가들은 좀 정열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독일하면 아무래도 세계대전 때문에 전쟁이 떠오르고 히틀러가 떠오르거든요. 날씨도 좀 독일 우중충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맑지가 않아가지고 더 약간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독일은 자동차나 기계산업, 의학, 화학 이런 쪽에서 놀라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노벨상을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독일의 아우토반,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진짜 차가 막히더라고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이거 아우토반 맞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 아우토반 이거 언제 구상했냐면 이걸 실전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을 때 미국은 뉴딜 정책을 했었고 여러 나라들이 각각 정책이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우토반을 이거를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걸 실천한 건 히틀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독일이 이 전쟁을 2번이나 겪고도 이 놀랍게 발전한 이 독일을 보면서 이 라인강의 기적, 한강에도 만들고 싶다 해서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경부고속도로 놓고 자동차, 제철, 조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좀 밝은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맥주 페스티벌 있죠. 옥토버 페스트가 유명하죠. 독일에 가시면 맥주 꼭 한 잔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독일이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은 세계대전에서 2번이나 패했지만 지금은 GDP 세계 4위예요. 독일의 국가를 살펴보면 검정, 빨강, 노랑 주문인데요. 이게 나폴레옹이 이제 독일까지 진격해서 러시아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나폴레옹에 대항한 의용군 군복 색깔이 3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하면 또 생각나는 국기 있습니까? 바로 나치즘 그 국기인 하켄크로이츠인데요. 약간 이 절 모양 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독일 사람들은 이 하켄크로이츠의 뜻은 갈고리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이거 절대 달고 다니면 안 되고요. 일본은 아직도 막 국기 쓰고 있지만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독일은 정말 사죄하고 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니까 면적은 3배 이상 넓고요. 게르만족이 92%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게르만족은 이제 북유럽,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이랑은 좀 일찍 수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랑 수교를 맺었었고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 간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요. 학비도 공짜고 생활비도 공짜고 유럽은 학비가 거의 다 공짜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광부나 간호사 분들이 많이 가서 또 돈을 벌어오기도 했었죠. 또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일본 대표 선수로 떴지만 베를린 동계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죠. 요즘에 독일에서 한국학 연구 붐이 붙어서 정말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베를린 자유대학에 한국학 전공하시는 분이 3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쟁률도 아주 높아서 5대 1이라고 하니까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독일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지도를 살펴보면 정말 주변 국가가 9개나 됩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와, 제가 숨이 다 막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독일 민족 굉장히 잘 싸우고 호전적인 민족인데요. 독일이 여러분이 아는 독일은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나라가 돼서 통일이 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300여 개의 아주 작은 나라들 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잘 싸운다면서 왜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그렇죠. 주변국들이요. 엄청난 여러 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잘 싸우는데 독일이 이렇게 커지면 네, 자기네 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독일이 통일만 하려고 하면 주변국들이 네, 다 나서서 네,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사실 독일을 여행하다 보면 중앙 집권이 굉장히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 프랑스처럼 유물이나 이런 손꼽는 유적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독일로 관광 여행을 많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각각 지역마다 나름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서 오히려 아기자기하고 찾아볼 것들이 정말 많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지도를 보시면 독일의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모두 다 아우토반으로 도시들이 잘 연결돼 있어서 차를 렌트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는 위쪽, 오른쪽, 위쪽에 베를린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브란덴부르크 주입니다. 그 밑에는 드레스덴, 작센주고요. 뮌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뮌헨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주라고 하는데 맥주 페스티벌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변 이런 국가들이 가깝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고요. 유럽 연합이라서 국경 통과 시에 검문도 없습니다. 바로 체코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네, 바로 예, 주변국들로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왼쪽이 프랑크푸르트인데요. 바로 괴테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금융도시고요. 지금 뭐 맨하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프랑크푸르트인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특이한 것들을 보이고 있어서 재미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갈 때 중간에 거치는 곳이 거의 다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비행기 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리시면 꼭 내려서 한 번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쪽에는 함부르크가 있는데요. 이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중앙에 이 밤베르크, 뉘렌베르크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프랑스 쪽으로 퀼른,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들을 살펴봤으니까 독일의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전 세계에서 독일 사람들을 먼저 분류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저입니다. 카이사르. 바로 로마의 이 황제인 시저가 독일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어두운 숲속의 전사들이다. 이 사람들 절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최고 전성기를 가졌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로마가 이 동로마 서로마에서 이 지역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왜 이렇게 안 갔어요? 바로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은 네, 실패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저도 실패를 했고 그 뒤에 다른 왕들도 여기를 좀 정복하고 싶어 했었는데 시저가 뭐라고 했냐면 이곳은 정복할 가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네, 지니까 여기 너무 잘 싸우니까 네, 싸우지 마라, 건드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뒤에 사실 여러 번 침략이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게르만족은 그때는 그럼 나라였냐? 아니죠. 원시 부족 형태였는데 전쟁만 하면 똘똘 뭉쳐라. 싸우고 다시 흩어져서 살고 이런 형태로 싸웠고요. 게르만족은 완전 게릴라식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프랑스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유적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길을 먼저 쫙쫙쫙 닦아놓고 맞잡아가는 그런 전쟁이었으니까 네, 이곳은 아직 그렇게 나무들도 많고 맞잡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저의 예언이 맞는 걸까요? 건들지 말아라. 근데 결국 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게르만족이 얼마나 대단하고 잘 싸우는 민족인지 네, 아시겠죠?
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독일을 침공합니다. 근데 대패하고 말죠. 제발 게르만족 건들지 마라.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네,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보다 더 센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네, 바로 이 아시아 쪽에서 넘어온 네, 훈족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훈족이라고도 하고 흉노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립니다. 아니 게르만족이 그렇게 잘 싸운다면서 왜 이 훈족한테 집니까? 네, 훈족은 정말 이 유목민족인데요.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게르만족에서 제일 잘 싸운 부족이 있었는데 고트족이었어요. 근데 고트족도 항복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싸웠거든요. 말을 타고 진격해서 막 모든 걸 다 뺏고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 굉장히 잔혹하고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르만 부족 국가였던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네,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네, 서로마 제국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훈족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 더 이상 네, 여기서 당할 수 없어. 도망가자. 도망인데요. 말이 도망이고 피난이지 사실은 침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훈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을 6개의 나라, 중국 쪼개져 있는 6개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근데 이 진시황도 무서워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흉노족, 훈족이었죠.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쌓았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을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잠도 자고 먹고 아니 먹는 것도 말에서 가능합니까? 네, 말 한 장에다가 밑에다가 생고기를 넣고 다녔는데 이게 바로 육포죠. 그리고 말을 한 사람당 3마리씩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지치지 않게 말을 타고 공격해서 굉장히 날쌔게 빠르게 공격해 왔고 잔인한 걸로 유명하죠. 또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는요. 큰 솥에다가 시간을 아껴서 얇게 쓴 고기를 야채랑 넣어서 샥 건져 먹는 이거 뭐죠? 샤브샤브. 몽골의 징기스칸 때부터 나왔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요리들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훈족은 아시아에서 동유럽을 거쳐 유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격합니다. 이탈리아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 피해를 적게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네, 훈족의 가장 큰 약점 무엇입니까? 네,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 훈족들을 피해서 여기 물에다가 도시를 지어서 여기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베네치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네치아는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요. 물 위에는 400개의 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물의 도시죠. 도시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건너올 배들을 모조리 끌고 숨어버리는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저 물 위에다 어떻게 저 도시를 만들었을까. 거기다가 큰 나무를 박고 그 회를 치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가시면 베네치아 안 됩니다. 겨울에 가면 물이 무릎까지 찰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이곳에 프랑크 왕국을 건설합니다.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것을 독일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자대에서는 바로 잘라집니다. 3개로 잘라지는데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 대제라는 분이 나옵니다. 헝가리를 격파해서 이분이 되게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네, 교황으로부터 서르마 황제 칭호까지 받는데요. 그런데 이 세계사에서 독일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퍼집니다. 바로 카노스타의 굴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힘이 더 셀까요? 교황이 셀까요? 황제가 셀까요? 네, 답은 교황이 셉니다. 그래서 교황이랑 한판 붙었다가 황제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바로 카노스타의 굴욕입니다. 카노스타는 지금의 이탈리아 북쪽인데요. 결국 황제가 눈이 쌓인 한겨울에 처자식을 데리고 와서 맨발로 사흘 동안 서서 용서를 빈 사건입니다. 사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한겨울에 이렇게 석고되지 않은 거죠. 결국 용서는 받았지만, 네, 하이네인이 이를 갈고, 네, 복수를 해서 결국에는 뭐 계속 그레고리우스를 4년 동안 공격해서 결국 끌어냅니다. 그런데 또 운명이 얄궂게도 하이네이도 역시 두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급사를 하는, 네,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독일은 네, 여러 뭐 사건들이 많았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때문에 300여 개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네, 이거 독일을 강국으로 큰 사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씩 건너뛰고 큰 사건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0여 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졌던 독일이 드디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왕국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프로이센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겨우 기틀을 마련해서 뭐 전쟁도 좀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랑도 싸우고 했는데 좀 괜찮은 왕이었는데 도대체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인 베를린까지 함락시키고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 바로 괴테가 살았던 시기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지지했어요. 근데 독일이 쳐들어오자 도대체 우리는 독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개의 도시, 한 채의 땅도 없다. 한탄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 나폴레옹이 진짜 독일 사람이랑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독일에는 이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 위에 네 마리 말이 끄는 승리의 여신상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이거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져갑니다. 독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프랑스 사람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독일이랑 프랑스는 계속 앞으로도 싸우게 되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시 가져오긴 하지만 악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비슷한 문들이 있는데요. 파리에서는 이 개선문에서 이 상자리제 거리까지 쭉 뻗어 있는 이곳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브랑덴부르크 문을 쭉 따라서 왕가의 궁이 있습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이 완공되고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어쨌든 그 나중에는 동서 베를린의 경계가 되는 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베를린의 상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동서 베를린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 현장이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네, 이때 독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비스마르크요. 철혈 제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철과 그리고 피, 그러니까 아이언 블러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독일 통일해야 되고 독일 통일은 반드시 철과 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독일을 막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도 개혁하고 교육, 경제 모든 기반들을 이때 다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공격해서 승리로 이끌고요. 아까 프랑스 네, 파리 바로 베르사유 최고의 궁전인데 이 궁전을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루이 14세 때 만들어진 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궁전 중에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거울의 궁이 제일 화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네, 독일 황제 제 대관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프랑스에 복수를 해준 거나 다름없죠. 이곳은 이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늪지대였는데 루이 14세가 이곳을 공사를 해서 토목 공사를 해서 5천 명의 귀족들이 머물 수 있게 궁전을 만들었는데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한 가지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가시면 궁전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정말 여기 볼일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줄이 엄청 깁니다. 어쨌든 거울의 방,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흰색, 중앙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황제가 아닐까? 아닙니다.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너무나 비를림 1세가 황제고요. 비스마르크가 너무나 잘해줘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해서 주인공처럼 이렇게 흰색 옷을 입히고 대관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프랑스에 너희들 전쟁 졌으니까 배상금 지불해.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이걸로 독일을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1차 세계대전 했었죠. 그때 세계대전 지고 나서 독일이 조약을 쓴 데가 어디죠?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곳에서 독일은 다시 프랑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 식민지 가지고 있던 거 다 양도하고 이렇게 억울한 조약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까지는 미국 편에서 했으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은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영국과는 좀 다르죠. 영국은 각각의 그런 자본가들이 각각의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면 독일은 정부가 주도해서 도로를 만들고 항만, 기차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네, 기반 시설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에 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발전은 급속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산업혁명은 정치적인 사회 구조 이런 것까지 다 바꾼 혁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부르주아 계급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동안의 유럽은 왕이나 귀족,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돈을 가진 일반 시민 계급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시민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괴테는요, 이 산업혁명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영국이 1825년에 철도를 개통하자 자기가 80이 넘었는데도 독일의 철도 완성을 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독일에 대한 산업혁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시민혁명 조금 보고 갈게요. 특권을 가진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절대 권력 이거 다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런 신념으로 싸운 게 바로 신분제 폐지 이러면서 나온 혁명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괴테도 시민혁명에 굉장히 지지했는데요. 괴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귀족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귀족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각 나라에서는 각 순서대로 또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독일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산업혁명도 늦었지만 시민혁명도 좀 늦게 됐는데요. 괴테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루이 16세와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왕자네트, 오스트리아 공주였죠. 이분이 결혼해서 가게 됐을 때 그때 독일 국경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 달려간 사람이 바로 괴테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마리 왕자네트가 오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도 지원해서 경제가 바닥났죠. 유럽에서는 여러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7년 전쟁도 있었고 왕위 계승 전쟁으로 오스트리아랑도 계속 싸웠고 이랬는데 바로 이 오스트리아의 황녀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 바로 마리 왕자네트죠. 이렇게 시집을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혁명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마리 왕자네트가 사치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치를 하고 또 도박도 하고 엄청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다. 특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말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도박도 심했다라고도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런 일화들 돈을 굉장히 많이 물쓰듯이 썼다라는 일화가 많은데요. 사실 실제로 나중에 법원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마리 왕자네트는 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돈 중에서 10분의 1도 안 썼고 굉장히 소소하게 살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리 왕자네트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죄목이 다 무죄로 밝혀져요. 도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치했다 이런 것들 다 가짜로 밝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마리 왕자네트를 처형하고 싶은데 처형할 이유가 없어서 나중에 한 것이 어린 아들과 간통했다라는 이유로 처형을 시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진짜 많이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도망갈 때 황금마차를 타고 황금 요강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서 뭐 눈이 금방 띄어서 다시 잡혀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프랑스 혁명을 잘 보여준 작품이 있죠.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사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벽돌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건 프랑스 뮤지컬 그리고 영화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이 잘 간단한 줄거리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던 7 조카를 위해서 한 조각 빵을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살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프랑스 뮤지컬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들라크루아의 그 여신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가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뮤지컬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패러디해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환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이 귀족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까우면서 아직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곳, 독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독일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마지막까지 제일 많이 남아있던 곳은 러시아입니다. 어쨌든 지금 산업혁명, 시민혁명, 괴테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런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독일의 산업혁명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편에서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기대되시죠?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